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4부입니다. 오늘은 4부 조금 트럼프 대통령 오늘 대국민 연설이 있어서 그리고 박상현 검사가 오늘 뭐 형량 관련된 거래 뭐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공개해서 좀 특별한이라고 좀 뒤로 좀 늦어지게 됐네요. 4부 시작합니다.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주간 못 봤죠? 3주입니다. 3주. 네. 3주가 됐군요. 네. 예.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지금 변론 활동 때문에 또 재판하고 겹치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방송을 좀 못하는 상황이 3주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조금 오랜만에 뵈니까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런 문제 좀 시작을 해보죠. 우선 이제 우리 김진미 변호사님이 동영상을 한번 좀 보고 싶다. 네. 한번 틀어서 이 상황을 분석하고 싶다 하고 해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 영상 준비됐습니까? 예, 들었으면 한번 바로 틀어주시겠어요? Thank you very much. I've had a lot of offers, and sadly, it's all been very recently to go into Cuba on deals, business deals, real estate and other deals. And I've rejected them on the basis that I will go when Cuba's free. As you know, and the people in this room know better than anyone, putting money and investing money in Cuba right now doesn't go to the people of Cuba. It goes into the pockets of Fidel Castro. He's a murderer. 이거 기니까 거기 영상 타임에 15분이 되는 타임부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이 긴 영상이니까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지금 우리 피디님께서 한번 찾아주세요. 15분 정도 타이밍 거기서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 장면인데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영화 배우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1분, 예, 2분짜리 영상이군요. 1분 한 50초 때. 1분 50초대라고 네, 하네요. 50. 2분 때이면 1분 한 50 몇 초 또는 40초 후반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예, 준비되면 바로 틀어주십시오. 네. Developer in the country or the greatest president that you've had in a long time. I'm not sure. This trip has been very unusual. I've learned a tremendous amount. Jorge has taken me to I have met more Cubans than I knew existed. And they are great people. And now I'm friends, and I'm going to be here whenever you need me. If I could meet Castro right now, I'd have personally 2 words for him. Adios, amigo. We'll see you very soon. Thank you very much. Terrific people. Thank you. 예, 됐습니다. 뒤에가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한번 저 내용 언제 어떤 장면인지 또 소개도 해주시고 내용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한 20년 전 영상이고요. 예. 제가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잼스라는 X 계정을 사용하신 논평가입니다. 예. 그 논평가가 그 미국 분인데 올린 그 영상이고요. 제가 영상을 보고 예. 너무 놀란 게 아까 이제 1분 한 40초 때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쿠바가 정상화되면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 정상화가 되면 거기 가서 건물 지어서 부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해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제가 대통령이 돼서 네, 그 얘기에서 아까 네, 대통령이 돼가지고 좀 웃으신 거죠. 네, 쿠바를 좀 정상화시키는데 일자고 싶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게 이제 현실화됐죠. 20년이 지난 지금요. 그래서 이 잼스라는 분의 X 계정에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을 현실화되는 것을 본다 하면서 이 영상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쿠바에 직접 가서 이제 했던 영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렇군요. 마이애미에서 했나? 쿠바에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쿠바에 사는 미국인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20년 전에도 아마 그때는 이제 GOP 공화당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그 보수 진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좀 나와달라 이렇게 제안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본인은 사업가로서 이제 딜메이커로서는 승승장구하고 있긴 했지만 정치가로서 행보는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 때는 고사를 했고
지금 장면이 나오네요. 고사를 했고 내가 나중에 쿠바가 자유화되면 가서 부동산 팔고 싶다. 혹은 대통령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게 20년이 지나서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정말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이 영상을 보면서 뭐 지금 이란 얘기를 오늘 좀 해볼 텐데 이란이 정리가 되면 이제 쿠바 문제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연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첫 네. 영상으로 그 장면을 가지고 왔군요. 20여 년 전에 이미 쿠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현실로 지금 20몇 년 후에 다시 현실로 왔는데 하르그섬 관련해서도 약 36년인가요? 37년 전에 하르그섬을 소유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 제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88 방송하셨습니까? 네. 네, 카르그섬. 그런데 지금 네. 현실이 되고 있어요. 카르그섬에 지금 성조기가 꽂혔습니다. 3월 25일 날짜로요. 예. 성조기가 꽂혔는데 소원을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옛날에는 않나. 네. 20년, 30년 전에 그냥 뭐 헛소리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트럼프 믿었겠어요. 대통령은 다 현실로 그걸 만들어내네요. 네,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것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젊었을 때 하고 뭐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패기는 똑같죠. 패기도 똑같고 좀 늙긴 했지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란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도 이제 이란 전쟁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일방적인 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전쟁 이론이라든지 아닐지라도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란 내부 분기 상황 조짐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잖아요. 네. 그 부분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전쟁 지금 이제 뭐 보편화된 용어라서 아마 네. 앞으로 이란 전쟁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동에서 있었던 굵직한 전쟁이 있었잖아요. 뭐 탱커 전쟁도 있고 걸프전도 있었고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란 전쟁은 이걸 이란 전쟁으로 부르는 게 조금 어색하다 이런 네, 국장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 이란을 정리한다. 음. 이란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는 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힘으로 이란을 정리했다. 이란이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를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이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미가라는 사진입니다. 혹시 준비가 되면 네, 미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건데요. 올해 이제 2월 28일에 이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뭐 어떤 시설을 파괴한다거나 뭐 군사 카르그섬을 점령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컴파운드라고 하죠. 하메네이가 그 집무하는 집무 시설을 벙커 버스터로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49명의 지휘부를 사망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 6월이군요. 6월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시설 자체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사드 커멘터리라는 저기도 있죠. 정치 논평 트위터인데요. X인데요. 거기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Make Iran Great Again 해서 미가라는 슬로건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한테 경고를 한 거죠. 우리가 다시 이란을 정상화시켜 놓을 테니까 그만 욕심을 부려라. 그리고 사람을 죽일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올라온 밈을 보면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성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왼쪽에 다윗의 별이 그려진 이스라엘 국기를 입은 여성, 국기에 그 문양이 그려진 드레스네요. 중간에 이란 그리고 오른쪽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은 사실 미국이 생각하는 미가를 다시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가 슬로건은 사실은 사람을 정리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이란 국민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이 더 컸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히잡을 쓴 이란 여성이라면은 저 밈을 보고 굉장히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여성들처럼 자유롭게 살 날이 올까?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꿈을 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밈을 만들어낼 당시가 이제 지난해 6월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전히 하메네이가 사람을 죽이고 이란에서 밀란 그 시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란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3월 15일 날짜로 트루스 소셜을 보니까요. 예. 아예 트럼프가 잠정적이나마 승리를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의 승리니까 정리 작업, 청소 작업을 완료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3월 17일 악시오라는 매체를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금년 안에 전쟁이 마무리가 될 거다. 그리고 세계는 더 살기 좋아질 거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지금 석유값 때문에 주가가 뭐 너를 뜨듯이 움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석유값이 다시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 내부에서 이란 그 시위대를 진압하는 뭐 그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받는 로컬 조직 있지 않습니까? 네. 민병대. 결국 이런 조직 때문에 이란에 있는 선량한 국민들이 시위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를 제거를 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내에서 결국에는 2월 28일 처음부터 그 벙커버스터로 컴파운드를 타격을 해서 49명의 지휘부를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IRGC라고 하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로컬 조직인 민병대 정리하고 군 정리하고 경찰 조직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하게 타겟을 이란 시민들을 탄압하는 지휘부로 한정을 해서 타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뭐 보도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멈추지 말아달라. 이란을 다시 구해달라 이런 목소리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엘리트 군인들의 모반이 이제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임금을 못 받죠.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죠. 계속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왜 죽여야 되는지 모르죠. 이런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이란 지휘부가 이미 무너져서 전쟁을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내부에서의 각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민들 각성은 이미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이루어졌던 일인 것이고 중요한 건 나머지 엘리트들의 결심인데 엘리트들 중에서도 모반을 결심할 만큼 마음이 돌아선 사람도 있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나온 김에 아까 이제 이란 여성의 시위 문제도 마침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이 일부에서 이제 소식통에 의한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지난번에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의 아들이 공개적으로 뭐 메시지를 낸 적도 있는데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지금 휴전을 미국에게 읍소하는 상황이 점점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아직 이란이 적절하게 우리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2, 3주 내 집중적으로 군사 공격할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과 함께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건 아까 초점을 이란인들한테 지금 맞추는 게 오늘 우리 김진희 변호사님 핵심 초점인 것 같아요. 네, 군사작전 다 중요한데 네. 그게 무엇을 지향하는지 결국은 이란을 변화시키는 주역들, 이란인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이란 내부의 시위 이런 상황이 좀 추가적으로 아까 이란 여성 시위도 얘기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예.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줄탁 동기라고 하죠. 네. 안에서 알이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잠깐만요. 저 사진인가요? 네, 저 사진 맞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사드 커멘터리라는 그 트위터 계정이 X 계정이네요. X 계정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지금 여성이 히잡을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주변에도 다 안 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을 구해달라, 멈추지 말아달라는 건데 이게 지금 모사드 커멘터리에 들어가면 수도 없습니다. 수백 장이 넘어요. 저런 사진이. 그중에서 제가 조금 인상 깊은 사진을 골라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줄탁동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안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그 시점이랑 어미새가 밖에서 쪼아주는 시점이랑 맞아야 이게 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까도 카르그 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수뇌부를 죽이고 그다음에 카르그 섬이 얼마나 중요한 섬인지는 아시죠? 거기에 이제
그 이란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0%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카르그 섬에 성조기가 꽂혔다는 거는 이제 경제 숨통을 조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린지그람인가요? 린지그람이라는 GOP 상원 의원이 네네. 카르그 섬을 점령했으면 전쟁 끝났다고 봐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군 대령 출신이에요. 군인인데 카르그 섬을 점령했어? 그러면 끝났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의 균형도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이미 그건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 내부를 들여다 봐야죠.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란의 내부적인 분위기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줄탁동기라는 사자성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 멈추지 말아달라, 우리한테 계속 도움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위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올해 초만 해도 저 시위대를 무참하게 그 학살하고 그 다음에 그 시위했다고 막 사형 선고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제거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리에 나와서 히잡 안 쓰고 저런 목소리를 내도 민병대나 IRGC가 와가지고 저런 사람들을 괴롭히질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근데 미국 행정부가 들어가서 저런 시위까지는 못 하잖아요. 근데 저 시위가 지금 이란에서 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저는 저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좀 마음은 아프지만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있었던 그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결심을 할 수가 있었고 미국의 결심에 의해서 바깥에 그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방해 그 요소들이 제거가 됨으로 인해서 시위가 좀 더 본격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페제키시안 대통령이요 뭐라 그랬냐면 예.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을 말할 때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공화국이란 말 자체가 틀린 거죠. 공화국의 키워드는 법치에 있는데 네. 그 나라는 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페제키시안이 뭐라 그러냐면 명목상의 법치국가, 그러니까 명목상의 공화국으로 전락한 이 이란 수뇌부하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뭔가 타겟하거나 나를 죽이는 건 그 어떤 명분도 없다. 그러니까 뭐랄까 읍소하는 거죠. 읍소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란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줄탁동기를 만나서 사람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네. 덴마크에 있는 이란 대사 그 보셨죠? 덴마크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팔리비 왕조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망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대사하고 직원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우리가 좀 숨을 곳을 제공해달라, 우리한테 좀 그 거처를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덴마크 정부에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개항하는 깃발 자체를 팔레비 양조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망명을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죠. 망했다고 봐야죠. 대통령은 저 죽이지 말아달라. 전 아무 잘못 없다. 그리고 실제로 신정 정치를 이끄는 수뇌부는 다 죽었죠. 그리고 그 아시지만은 이 사령부가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사령부 이제 지휘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휘를 내리려면은 무선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유선으로 하면 도청이 되니까요. 근데 무선 그 시스템 다 파괴했어요. 헥세스 전쟁부 장관이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지금 도청은 도청이지만 모든 무선 통신 다 끊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해 이렇게 지휘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군이 이미 죽었다. 사령부도 죽고 아무런 지휘관도 없다. 그 내부에서는 저런 식으로 계속 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대사조차 우리는 더 이상 이란 정부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니까 망명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거의 하야 직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하는 상황이죠. 네.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 한 달 만에. 그러네요. 자, 변호사님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댓글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오른손에요. 예. 제가 엄지에 저 골무저고 하는 건 우리 변호사님 올 때 봤는데 검지에도 지금 이게 잘 안 넘어가가지고. 아니 재판하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저 검지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검지 자꾸 상처가 나가지고 상처가 나서 종이를 넘기다 자꾸 베이기도 하고 해서 원래는 엄지에만 주로 하는데요. 네. 종이가 두꺼울 때는 그렇게 합니다. 보셨구나. 아주 예리하게 그걸 네. 보시고 댓글에다가 고맙습니다. 이제 네. 요즘 재판에 이제 고생 많고 일이 많으신가 보다 하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김 변호사님 보니까 손에 검지까지 네네.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아이고 그렇게 또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이아님은 또 네네. 고운 손의 상처가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면을 이렇게 넘겨보죠. 지금 이제 이란과 관련해서 상황은 이란의 본토를 공격하는, 작년에도 공격을 했지만 이제 본토를 공격해서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이란의 군시설, 핵시설, 뭐 주요시설을 사실상 괴멸 상태에 거의 이르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혁명수비대를 사실상 상당히 약화시키는 이런 이제 이란 본래의 이란 내부의 문제에 가까운 문제를 정리하는 것, 그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흔히 말하는 맞습니다. 하마스, 네.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그다음 바시즈 민병대, 뭐 이런 이제 바시즈 민병대는 물론 이라크 내부에 바시즈 민병대, 이란 반병대가 아니라 이라크 민병대, 이런 외부 세력, 대리 세력, 이 세력들도 상당히 약화됐다.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잡기 위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공세를 또 추가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란 본토 문제도 내부 문제도 그렇고 이 이란 대리 세력까지 굉장히 약화되면서 일종의 이게 도미노 현상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준비한 사진 하나 볼 텐데요. 네. 이건 아마 이제 좀 다른 장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 아까, 뒤에 이 사진입니까? 예, 아까 보신 건 알자지라 보도인데요. 알자지라가 어떤 그 매체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좌파랑 똑같은 매체예요. 여기서 네. 보면은 이제 팔레비 CPE 우리가 그 CPA 컨퍼런스 아시죠? 네. 보수 정치 행동 회의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레자 팔레비가 왔더라고요. 연설을 했더라고요. 네, 연설에서 트럼프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니까 좀 때를 봐서 움직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그 댓글 보니까 지금 지휘부가 없어서 협상이 어렵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레자 팔레비를 임시적으로 투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CPEC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기도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많이 하면 벤스 부통령이 일부 움직이면서 레자 팔레비도 움직입니까? 맞습니다. 가서 같이 움직일 것 같고요. 네. 레자 팔레비가 뭐 얼마나 집권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레자 팔레비인데 제가 알자지라 보도를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메모를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 좌파랑 똑같다. 거기 보면은 네. 그 좌경하던 언론은 지금 굉장히 반대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알자지라도 마찬가지로 레자 팔라비가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오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그리고 뭐 바시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란의 지원을 받는 말하자면은 그 테러리스트들이죠. 저 사실 요 반군이라고 사진에 말하고 그 싶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란은요.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중요한 사실은 이란이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와 연계를 해서 정말 많은 테러리스트 단체를 양성해온 네. 테러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슬로건도 보면 원 레짐 하나의 정권이 글로벌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99%는 이슬람 그 시아파가 일으키는 건데 그 지원을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받겠어요? 쿠웨이트요? 아니면 뭐 UAE요? 당연히 이란이죠. 그래서 이란이 일으키고 이란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또 대리전을 치르는 이런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그다음에 IRGC 같은 테러 조직들이 정리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7일 악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세계는 조금 더 살기 좋아질 거고 안정화될 거고 석유값 내려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이란만 정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주변에 항상 그 지뢰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조직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이어서 이란 내부나 대리 세력, 이란의 대리 세력들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다음 타겟은 어디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분석가들이나 미 전문가들도 또 백악관 내부에서도 1순위를 치는 게 지금 쿠바입니다. 네. 지금 쿠바 대통령 미겔 디아스 카넬 이 사람이 마두로 하메네이 그 뒤에 운명을 이어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쿠바는요. 네. 뭐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이런 일들이 정광석화처럼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쿠바는 뭐 미국 군이 들어갔다, 뭐 드론이 떴다, 그다음에 디아스 카넬이 잡혀갔다 이런 보도 나오지 않고 바로 오늘부터 쿠바는 미국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만 릴리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X에서 가지고 온 사진 보시면 지금 관역이 누구 머리에 있나요? 그러네요. 디아스 카넬 머리에 있죠. 그래서 뭐 넥스트 쿠바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의견은 사라지고 용어만 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란은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리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그 정리의 대상은 선량한 이란 시민이 아니라 이란 수뇌부, 수많은 이란 시민, 선량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죽인 하메네이 정권이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 아까 여성이 Don't Stop Trump라는 그 사진 보셨죠? 네. 그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넥스트 쿠바라는 것도 지금 쿠바 내에서 반공 시위 일어나고 있잖아요. 줄탁 동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디아스 카넬에 대한 저항이 있고요. 그 디아스 카넬을 쪼는 외부 지원이 있고요. 그게 맞아떨어지는 게 처음엔 이란이었고요. 이제 쿠바로 넘어가는데 쿠바는 순식간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작은 나라고 워낙 조그만 나라고 그리고 뭐 넥스트 쿠바라는 게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처럼 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디아스 카넬이 하메네이를 만나러 가고 싶지 않으면 빨리 이제 페제키시안의 노선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타켓 쿠바. 지금 이제 딱 겨냥한 인물도 지금 아까 사진에 디아스 카넬, 미겔 디아스 카넬 인물이 보여졌었죠. 그런데 다음 차례는 쿠바와 비슷한 동렬의 새로운 국가 타겟이 올라오는 국가가 있죠. 뭐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는 이제 사실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죠. 그냥 반체제 단체니 집단이니까 그냥 북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다음 타겟이 북한이 될 가능성 문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저는 확률이 낮지 않다.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가에 반대하는 반국가 단체가 북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뉴스 기사 재밌는 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 사진 보시면 사진에 보이시죠? 지금 체스합니까? 네, 뭘 합니까? 체스 같아요. 체스 네. 같은데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 적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기분이 나쁠 것 같고 김정은은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대충 헤드라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3월 9일에 나온 기사고요. 다음 타겟이 누구인가? 마두로와 하메네이 다음 이후에 네. 이후에 그리고 예. 뭐 푸틴이냐 시진핑이냐 이야기가 많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김정은 그러니까 조선 그 중앙통신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 그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정리 작업이죠. 그걸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하메네이가 당일에 죽은 거. 그러니까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하메네이 플러스 48명이죠. 죽은 것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기류를 보일 때 김정은이 주시하고 있다는 건 명백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건 우리나라 보도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도는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겠지만 해외에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씩 X표를 칠 때 그 다음이 누구겠냐, 북한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네, 여러분 이 사진 옛날에 기억이 데이비드 나시죠? 캠프요. 왼쪽, 네,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입니다. 네, 이거 언제 있었던 사진인지 아시죠, 네, 국장님? 네, 네. 2023년 8월에 있었던 그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국, 미국, 일본의 정상이 모여서 다자간 회의 테이블이 앉은 건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미 동맹이요. 한미일 동맹으로 확장된 겁니다. 그냥 키워드를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군사 동맹입니다. 군사 동맹이라는 걸 누가 입증을 했냐? 우리가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한미일 공조가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누굴 반응을 보면 될까요? 당연히 북한의 반응을 보면 돼요. 북한에서
8월 직후에 공식 반발을 이렇게 합니다. 아시아판 나토다. 상황 인식이 굉장히 정확하죠. 야, 북한이 정리해줬네요, 오히려. 예. 이거 아시아판 나토인데,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의 완성체인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2023년 12월에 고체 연료,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고체 연료인 ICBM의 한 유형인 화성 18형을 쐈죠. 평안북도 철원에서 쏩니다. 근데 그 ICBM의 그 북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비유로 하면 음식은 완성이 된 상태예요.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탄두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플레이팅하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ICBM을 계속 테스트 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면 ICBM을 정상 각도,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니까 이걸 미국에 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 정상 각도, 실제 각도로는 훈련을 못 하고 고각으로 쏴요. 그럼 6,000km로 고각을 쏘면 어떤 그 나라에 떨어뜨리려면은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6,000km로 고각도로 쏜 다음에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할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핵탄두가 버티지 못하고 다 타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핵탄두를 잘 보존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워싱턴에 떨어뜨릴까? 그게 지금 미국의 숙제거든요. 그걸 도와줬던 나라가 러시아하고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왜 카르텔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데이빗 캠프 정상회의에서 이걸 막자고 그러니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화성 18형 한번 쏴보지. 그래서 2023년 12월에 이걸 쏘지 않았습니까? 네. 정찰 위성도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 2024년 여러분 얼마나 노이즈가 많으셨습니까? 법원에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했는데 2024년 12월 24일입니다. 방한 만찬장 옆에 떨어졌어요. 그게 다 뭐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표면적인 요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민간 단체가 풍선을 날렸기 때문에 거기 안에 성경 말씀도 넣고 초콜릿도 넣고 유용한 생필품도 넣어서 날렸다고 하지만 아니요. 2024년 8월 한미일 동맹이 완성된 데이빗 캠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파보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오물풍선을 보면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만들어놓은 데이빗 캠프의 한미일 공조위에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빠져 있죠? 한국이 빠져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해병대 안 보냈잖아요.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힘만으로도 지금 카르크 섬에 성적이 꽂힌 거 보셨죠? 어차피 대한민국 군인들 파견 안 해도 이란 정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파견한 군대 나라 보면요. 영푸독,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 6나라는 이란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하고 더 동맹이 공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가 바이든한테 자리를 뺏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부정선거 있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빗 캠프 선언을 본인이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했다면 우리나라 먼저 플러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널뛰게 하는 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아시지만 바이든 정부가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셰일가스는 못 퍼오르게 했다고요. 그린 에너지 정책인가요? 뉴딜인가 그런 거 하느라고 에너지 석유 개발 못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알래스카 가스는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빗 캠프의 주체가 바이든 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였다면 가정을 해서 알래스카 사업도 가스 개발도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셰일가스 가지고 올 수 있었겠죠. 그러면 에너지 동맹이 공고화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인지라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그 유가나 주가가 이런 식으로 널뛰긴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통을 당하냐? 당연히 대한민국은 좋지만 이란은 줄탁동기를 못 만났겠죠. 지금 47대가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란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트럼프는 데이빗 캠프를 내주고 데이빗 캠프를 바이든한테 내주고 이란 정리를 얻은 거라고요. 데이빗 캠프 있을 때 트럼프 속이 어땠겠어요? 저기 원래 내가 가야 되는데 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데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저 때 대통령 안 하고 지금 대통령한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데이빗 캠프라는 한미일 군사동맹 위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강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일본이고 한국은 빠져 있죠. 친중 정부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겠어요. 예. 이 줄탁 동기를 만난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를 기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가만둘 것인가? 독재 국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키워드는 독재자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 독재자 2번 날렸습니다. 후세인 한번 날렸고 하메네이 한번 날렸고요. 그러면 김정은을 날릴 힘이 없을까요? 전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친미 정부, 그러니까 반미하는 정부가 아니라 친미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입장에서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김정은을 하메네이나 혹은 후세인이나 마두로처럼 정리를 하면 마음에 걸리거든요. 대한민국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우리 동맹인데 우리가 북한 잘못 건드렸다가 북한이 대한민국 건드리면 어떡해?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 안 건드린 거예요. 힘이 없어서 김정은을 안 날렸을까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후세인을 정리했기 때문에 독재 국가는 독재자를 날리면 끝이구나.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검증을 했잖아요. 지금 정부가 친중 정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에서는 운신의 폭이 더 커요. 그리고 중요한 건 평택 기지에 조은석 특검이 우리가 대한민국 영장 받았기 때문에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허락 안 받고 영장 집행한다 그랬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건 대사를 아직도 파견 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요. 미국 대사관에 대사가 없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정리할 때 있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요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미국 마음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기여한 정부가 누구죠? 이재명 정부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북한을 정리를 하고 그 여파가 대한민국에 온다? 그런 일 없어야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김정은을 날리고 그 반국가 세력을 정리를 해서 대한민국이 손에 피를 묻히거나 대한민국 군인들이 피 흘리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 때문인지. 네, 저는 이재명 정부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란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셔야 할 지점이고, 주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죠. 네. 알래스카 가스 개발하려고 했던 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다면 셰일가스 마음껏 퍼올려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네, 저는 그게 이란 정리를 하고 있는 2026년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아셔야 될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쭉 정리를 해주셨네요. 사실은 마두로 체포 작전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냥 항공모함 배치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시위하는 거겠지. 마두로를 체포해버렸습니다. 이란도 그랬어요. 이란도 링컨호를 보낼 때만 해도 저거 군사적으로 위협을 해서 그냥 몇 가지 타협안을 끌어내서 끝낼 거야 라고 했지만 군사적 공격을 대대적으로 가했고 하메네이를 제거했고 이란 내부에 새로운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쭉 흐름을 얘기하면 북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작은 대화하자고 항상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죠. 베네수엘라하고도 그렇고 이란하고 계속 대화를 이란은 하자고 했잖아요. 1년이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시작은 대화하자고 그래요. 김정은한테도 지금 대화하자고 그래요. 근데 손을 쓸 때는 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대화한다고 특히 북한에서 핵을 가진 국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겠어 이런 이제 언론의 일부 보도들이 있습니다. 조중동도 그런 식의 분석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대처가 완전히 달라 있어요. 좀 이제 북한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고 뭔가 변화를 한다면 그런 일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제2의 베네수엘라, 제3의 이란 사태가 지금 될 수 있는 거죠. 하메네이 만나러 가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예, 그 장면을 아주 그냥 오늘 좀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긴 시간 동안 또 좀 부분적으로 근데 손 상가 상처 안 나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4부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와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시작합니다.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국민 기자회견입니까? 담화입니까? 뭐 어떤 담화라고 하네요. 담화 형태의 발표가 있습니까? 한국 시간 내일 오전 10시. 예. 그러니까 이제 만 24시간 하고 40분 남았습니다. 제가 예상키로는 아마 이란 전쟁에 대한 일방적 휴전 선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협상이 잘 됐다라고 발표를 하려면 뭔가 전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오늘 그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고 한국 증시도 덩달아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다소 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국제 유가도 두바이유 빼고는 갑자기 이렇게 또 툭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지표가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모든 통제권을 그냥 각자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는 얘기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거든요. 네. 그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얘기를 종합해 볼 때 2, 3주 안에 전쟁을 끝낸다. 일방적인 휴전 선언.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군사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중동산 원유와 에너지에 목을 메고 있는 나라들 보고 미국 안 도와줬으니까 각자 알아서들 해라. Go and take it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거기 가서 각자 석유를 쟁취해라. 가져가라. 아마 그런 류의 선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좋게 말하면 전략적인 후퇴고 예. 나쁘게 말하면 발을 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예. 그러면 이어서 한번 그 계속 나온 이야기를 속보를 이어져 가보겠습니다. 어제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석유를 사든지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서 직접 가서 석유를 얻어가라 해서 동맹국들, 즉 이번에 이란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은, 돕지 않은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막혔지 직접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석유를 직접 사가라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예.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죠. 뭐냐면 우선은 그 나토 동맹국들 특히 독일 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전쟁일 뿐이다라고 했고 프랑스에서도 이 좀 비협조적이고 네. 영국이 처음에는 군사기지 사용도 허용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래도 미국에 받은 게 얼만데 해서 뒤늦게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 빼고는 예. 지금 유럽국들이 완전 미적거리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났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나온 얘기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미국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는데 이번 전쟁이 끝나면 끝난다는 얘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포하고 한 2, 3주 안에 주력을 다 중동에서 빼내면 나토에 대한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모든 문제가 아주 숨가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전쟁부 장관이 한 얘기는 예. 향후 2, 3일 안에 지금 그 이란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지금 가열차게 좀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이란의 탄약고 하나를 벙커버스터를 통해서 아주 그냥 불바다를 만드는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저거죠? 예. 아무 설명 없이 30초짜리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거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는데 이제 나중에 언론들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했겠죠. 저것은 이란의 라스판에 있는 탄약고다. 그런데 지하에 묻어둔 것을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이 이른바 지하 관통탄 아니겠습니까? 그 알리 하면에 이 폭살시킬 때 썼던 그 폭탄으로 아주 가루를 만드는 장면을 그냥 설명을 없이 이렇게 실었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번 주 안에 이란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공격을 더 가해보고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 호르무즈 문제 때문에 뭐 지금 지상군을 투입하니 네. 뭐 공수여단 사단을 투입하니 뭐 불침 항모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 앞에 있는 섬 7개를 뭐 특수작전으로 점령하니 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긴 있어요. 예. 하지만 내일 대국민 선언은 큰 틀에서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로서는 대단히 높다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형태가 어떤 이제 방향성을 잡고 제기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중대한 변수가 되겠네요. 아마 이제 그 담화 발표 이제 내용이 좀 속속들이 취재가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한 직격 비판, 나토 탈퇴까지 시사하는 이제 미국의 상황. 이제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이 통행세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유가 그렇죠. 폭등 문제도 동시에 또 제기가 됐는데 어떤 상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지금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저 불바다가 된 곳은 이스파한이다. 예. 제가 지명을 약간 헷갈렸는데 이스파한이 맞다는 것. 이란의 탄약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통행세 얘기는 이렇게 나온 거죠. 이란의 의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 국가 안전 뭐 최고회의인가?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곳에서 그 안을 승인했죠. 네. 유조선 한 척에 통행세로 우리 돈 30억 원을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켰어요. 예.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직접 관련된 선박은 통행을 금지한다. 이 큰 틀의 두 가지가 이제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지금 갈리바프 의장이 실권자잖아요. 네. 모스타바는 뭐 러시아에서 오늘 그 보도하기를 러시아가 아니라 이란 어딘가에 있다. 그러나 모스타바는 지금 모습은 물론이고 얼굴은커녕 목소리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실권자예요. 그래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장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갇혀 있는 선박이 일단 선원수로는 2만 명이 넘고 배로는 320척. 우리 것만 320척이에요, 참. 예,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3,000척이 훨씬 넘는 지금 유조선 또 각종 컨테이너 화물선 등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 30억 원을 만약에 한 척당 내게 되면 우리나라 정유 4개 정유회사 있잖아요. 뭐 예. GS 칼텍스, S-오일, 뭐 현대 등등. 정확히 1년에 1억 1조 500억 원을 통행세로 내야 돼요. 단순 계산만 해도. 그리고 지금 320척 묶여 있는 것부터 빼내야 되잖아요. 네. 그 유조선. 네. 그럼 이걸 계산해 보니까 30억 원 계산으로 9,600억 원을 더 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기름을 빼오는 것은 물론 중요한데 안 내던 통행료를 이 320척에 관해서만도 9,600억 원을 내야 된다면 그런 기름을 그럼 싸게 팔 수 있나요? 못 팔죠. 9,600억 원은 전쟁 추경으로도 메꾸기에 너무 부담되는 그 액수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우리가 큰일 났어요. 지금 미국은 지금 이란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쿠제치가 여러 번 기자회견도 하고 뭐 국회에 나가서도 말하고 하면서 했던 얘기는 한국은 적성 국가는 아닌데 네. 미국 편을 드는 것 같으니 별로 안 좋아해 지금.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지금 돈 안 받겠거나 깎아준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예. 지금 오늘 그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의 발표를 보니까 중국 배 3척은 오늘도 유유히 호르무즈를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 배는 돈 안 받았을 거예요. 뭐 안 받았단 말은 없지만 중국에 돈 받을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국은
이도저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확실한 미국 편이라고 분류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란이 또 특별히 봐줄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320척을 빼내는 데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 계산이 9,600억 원에 안 내던 통행료를 물어야 된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얘기고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지 않고 전쟁이 끝나고 포성이 멎고 해도 한 서너 달은 간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면 호르무즈에서 가져오는 기름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산 기름을 사가든가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럼 우리가 미국산 기름을 사오려고 하면은 이제 미국과 또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와야 돼요. 그 이제 유조선이 이거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다. 따라서 사실 발등에 떨어진 문제는 당장 우리 유조선 통행세 어떻게 하지? 정부가 아마 머리에 지금 쥐가 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침 이 통행료, 이란의 통행료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좀 추가하고 주제를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어떤 화폐로 단위로 지금 결제를 하느냐 문제도 관심사이잖아요. 그렇죠. 이란은 리알화 자국의 화폐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고 중국 경우엔 중국 선박의 경우엔 자기의 위안화로 이제 결제하는 방식으로 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해서 이란과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서로 유착을 한다면 이거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사실상 도전하는 어떤 형식으로 맞습니다. 방향을 잡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페트로 달러. 네. 그러니까 페트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페트로올리엄 석유를 영어로 이제 페트로올리엄이라고 하니까 그 페트로고 네. 뒤에는 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로만 국제 기름값을 결제한다는 그 원칙 대완화의 그 기준이 지금 차이나머니로 위안화로 결제한다는 얘기는 진작 나왔고 네. 그 이란이 이 의회가 어제 통과시킨 그 법안을 보니까 승인안을 보니까 좀 미국 눈치가 보이나 봐요. 그래서 중국 돈 얘기는 좀 빠지고 자기네 나라 돈 그러니까 이란 화폐인 리알화로 결제를 받겠다. 그러니까 이란 돈은 그런데 태환 화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란 돈으로 어디서 바꿔가지고 30억 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배에 물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머리가 아프겠죠. 예. 다만 이것은 지금 진행이 한창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 미 이란 간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의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세 문제는 미국은 나토와 그 도와주지 않고 있는 그 동맹국들 여기에는 일본도 대만도 호주도 한국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의 응답이 없기는 제일 화가 나는 거는 나토고 예. 그 다음에는 나토는 왜냐하면 방위비를 1년에 분담 기여금이 미국이 수천억 달러예요. 화나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일본도 다카이치가 가서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패키지도 풀고 뭐 선물 보따리를 내놨습니다만 우리는 평화헌법이 있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위대 직접 파병은 안 되고 뭐 밖에서 돕거나 총성이 멈춘 뒤에 기뢰 제거 부대를 보낸다 정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이 있죠. 사실은 미국은.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그나마 좀 성의 표시를 했는데 우리는 이 중동 문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뭐 다국적군을 구성함내 뭐 나토 사무총장이 말한 35개국 합참의장 화상 회의를 했는데 참여는 하면서도 어떤 얘기도 안 했어요. 실제로 뭐 돕겠다,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전략적 모호성, 애매모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도 그렇고 이란으로부터도 그렇고 승점이 없어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눈치를 지금 계속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입장이 사실 딱 끼어가지고 사이에 난처하게 된 입장은 전 약간 이해가 됩니다. 네. 이재명 정권으로서도 이거 어느 쪽에 잘못 섣불리 했다가는 이란으로부터 이 통행료 그냥 그 30억 원씩 딱딱 내라고 하면 그것도 부담일 것이고 그렇다고 이란하고 협상을 하고 뭐 해서 뒤로 했다가는 더 큰 미국의 이 망치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슈퍼 301조 조사가 이미 개시됐고 사라 로저스라고 하는 미국 국무부의 정책 담당 차관이 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왜 들어왔느냐? 뭐 여러 가지 그 회의를 참석하기 위한 공식적인 명목도 있지만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 디지털 장벽, 그리고 이미 통과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한 문제를 따지러 온 거예요. 그리고 사라 로저스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나온 김에 미국 기술 기업 사람들을 좀 만나겠다. 이게 어떤 회사냐? 일단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다 해당되겠죠? 네. 쿠팡도 들어 있어요.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무기는 어마어마합니다. 무역 보복 무기는. 따라서 지금 이 사라 로저스가 어제 도착해서 오늘부터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는 사실 부담이 굉장히 되죠. 이게 저 사람이 지금 왜 들어와? 저 숙제 검사하러 온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통행료 문제하고 미국이 종전 선언을 일방적으로 하고 내일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애매모호하게 가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지금 몰리고 있다. 네.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도 지금 정답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예. 자, 댓글을 조금 잠깐 두세 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파이언님이 빈말이라도 네 가겠습니다 했으면 귀염둥이 취급했지. 도라이 XX 뭐 만우절이니까 뒤에 부분은 그냥 그렇게 듣겠습니다. 해나님은 독일은 눈치보다 망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망했죠. 예. 특히 독일도 지금 나토국들 중에 독일, 프랑스 이쪽이 상당히 미국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볼 때는 비난 대상이 되고 주로 저건 안 돼. 프랑스, 독일 정도는 안 돼. 영국 수기한테 서운한 점도 이번에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독일은 미운 털이 딱 박혔죠. 예. 사실은 독일은 지금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이전에 네. 메르켈 때부터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메르켈이 지금 퇴임하고 난 뒤에 엄청난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독일 에너지의 운명을 푸틴에게 맡겼잖아요. 네. 러시아산 가스에다 맡기는 바람에 그리고 원전을 안 하고 예. 그 푸틴 가스에다가만 모든 걸 올인해 놓으니까 지금 푸틴이 가지고 놀잖아요. 독일 에너지를.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호르무즈에 관련해서도 저렇게 나오니까 그게 정말 할 얘기가 아니죠. 독일이 과거 나치 시절의 독일은 아니지만 네. 아무리 그 미국하고 구연이 좀 안 좋다고 해도 아니 너네 전쟁이다? 그러면 되돌아가는 말도 고울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뭐 다 니네 전쟁이다. 너희들의 전쟁. 이게 정말 서로 가시돋친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싸움이야. 네가 알아서 해 이제부터. 나토가 이번에 미국의 손길로부터 외면을 받으면 당장 물어야 될 유럽에서 물어야 될 방위비 분담금이 수천억 달러예요. 32개 나토 회원국이 나눠서 낸다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나라 규모에 따라서 나눠 낸다고 하면 안 내던 돈을 이제 미국이 내오던 무임승차 안보론이 이제 꺼지는 거예요. 그럼 유럽도 이번에 남은 시간 동안에 좀 정신 단단히 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 호르무즈 해협 기름은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야 정말 겁이 좀 더럭 나요. 냉정하잖아요. 예. 우리 중동산 기름. 자 미국은요 세계 최고의 원유 매장국입니다. 세계 제1의 산유국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에 기대고 있는 물동량은 1%에서 10%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90에서 99%를 자기네 기름으로 다 써요. 그리고 카타르산 LNG에 전혀 기대지 않아. 왜? 아니 북쪽 알래스카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고 에너지 자립국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1갤런에 기름값이 4달러가 이상이 되니까 트럼프 정권이 흔들린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그 호르무즈에서 발 빼고 또 유럽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아시아 국가 한국이고 뭐고 다 니들 기름값은 니들이 그 소위 배달비 니가 내.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 경제는 부강해집니다. 그 부담 안 해도 좋잖아요. 미국이 반드시 동맹국들을 도우라는 의무가 없어요. 그걸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
어떤 국제적인 역할 때문에 해왔지만 트럼프는 그 돈노주의에 입각해서 그걸 좀 멀리해 오다가 이번에 뿌리 단단히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순간 미국은 에너지 위기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신고립주의로 돌아서면 미국 기름값은 확 떨어집니다. 남은 것은 기름을 모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나 바브엘만데브로 가져와야 되는 나라. 일종의 한국이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뭐 LNG도 그렇고. 네. 자, 미국산 LNG, 미국산 기름을 지금 당장 샀을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이 통화 스와프도 안 해준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현 정부에게 그 기름이라든가 천연가스에 대한 그 호혜적인 특혜를 좀 베풀겠는가? 저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환율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중간중간 다시 또 나오니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1억 배럴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는 수입을 해오는데 수급하는 상황인데 그게 막히면 숨통이 콱 막히겠죠. 뭐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이 그럼 해결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죠. 진짜 깝깝한 상황이 온 거예요. 예. 자, 제이님 후원 고맙습니다. 환율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오늘 변동성이 생겼지만 이제 어제 환율 변동성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53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마감은 1,530원이 마감을 했지만 30.1원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1,536원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자, 한 번 이게 뚝이 무너지면 계속 뚝이 무너지게 되는데 구멍이 뚫렸으니까요. 오르락 내리락은 하겠지만 이게 1,500을 넘더니 1,510, 20 하더니 1,530까지 뚝을 무너뜨렸어요. 일단 상황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지옥을 한번 살짝 봤죠. 예. 1,536원. 2009년 가을 9월에 1,530원대를 간 이후에 2009년이니까 17년 만에 예. 우리가 그 숫자를 또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언이 나오고 미국 증시가 확 오르니까 자동적으로 연계돼서 환율이 좀 떨어졌어요. 지금은 예. 떨어진 게 1,506원에서 지금 신한은행까지 해서 한 그 정도 때 1,506원 떨어진 게 그 정도다. 근데 이거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 추세가 톱니바퀴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천장을 뚫었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또 뚫었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아이스피크라고 그 뾰족한 이 송곳 같은 게 지금 이 얼음 천정을 계속 깨고 올라가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어디가 위험선이냐면 1,480원이다. 1,480원 선은 왜 이재명 정부가 그 1,480원 선을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그때 환율이 1,480원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사람들은 그때부터 야 우리가 윤석열 정권보다는 좀 나아야지 않겠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원달러 환율을 1,480원을 넘지 말게 하자.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48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480원이 얼마나 돌아오기 힘든 그 거리가 있는 환율이 됐습니까? 그 액수상으로는 한 40원이 안 되지만 정말 멀어요. 예, 1,480원 할 때만 해도 숨통이 약간 조여오는 느낌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한참 멀어졌네요. 그러니까요. 1,480원이 옛날이었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네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그 레거시 언론들은 오늘 그래도 우리 수출이 아주 잘 됐다. 수출은 아직 잘 되고 있어요. 쓰나미가 그 뒤에 오는 거는 말하지 않고 일단 반도체도 잘 팔리고 있고 자동차도 잘 팔리고 있고 그런데 보도를 하려면 좀 그 뒤에 오는 그 어떤 진실의 파도 예. 이것도 보도를 해야지. 우선 당장 국가 데이터처가 우리 수출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보도만 하면 이것은 진상을 호도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1,480원 선이 무너지면 이 한국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지금 그 언론들이 쓰기 시작한 표현이 트윈 쇼크예요. 네. 쌍둥이 충격이다. 왜 쌍둥이일까? 원유로 시작된 충격을 한 축으로 보는 것이고 나프타로 시작된
공급망 충격을 또 하나의 축으로 볼 때 쌍끌이 충격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양대 충격이 이 쌍둥이는 그 LG 트윈스 같은 구단에서 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굉장히 우리 경제에게 끔찍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가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게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 가장 핵심이 국제 유가. 국제 유가는 지금 오늘 WTI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하고 영국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움직임 때문에 예. 다소 안정은 됐죠. 지금 보면 102.41달러가 미 서부 텍사스 중진류고 104.72가 브렌트예요. 예. 이것도 높아요. 높기는. 그러나 어쨌든 조금 떨어진 것이고 낙폭이 두바이유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 보니까 109.78달러까지. 야,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잘했네.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요. 지금 그 답을 하시기 전에 질문이 하나 먼저 나왔어요. 네네. 해킨토시 님이 지금 보니까 환율이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라 보시나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뭐 그것까지 다 알면 한국은행 총재를 하지 뭐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만은 일단은 그 미국 증시로부터 불어온 훈풍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짝 녹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아요. 뻘개요. 지금 HD 현대중공업 하나 빼놓고는 거기는 왜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한 8%대 가까이 올랐고 SK 하이닉스도 모처럼 8%대 가까운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 코스피를 보니까 코스피가 5,100선까지 밀렸었잖아요. 예. 5,100도 깨졌잖아요. 근데 예. 지금 5,300선으로 지금 숨통을 틔웠어요. 그렇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32조 원을 팔아치우고 삼전과 하이닉스를 합쳐서 시총이 300조 원 훨씬 넘게 날아갔는데 네. 이게 좀 일시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기술적 반등이 오니까 이제 매도를 조금 줄이거나 또 조금 사는 포지션. 왜냐하면 차익 실현 다 했으니까 이거 이제 좀 올라가네?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사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이 아니듯이 이거 반등 보고 또 잘못 들어갔다가 코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오늘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충분히 매수의 기회가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뻘겋하고 흥분하지 마라. 그 흥분하지 마라. 흥분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오마하의 현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한 얘기니까 이제 증시 돌아섰네라고 하고 오늘 들어갔다가 또 목금요일 날 또 울상지를 수 있으니까 신중하시길 바라고 지금 환율이 다소 진정된 거지 언제든지 내일 아침에 만약에 오전 10시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담화가 한국의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 또 시퍼렇게 멍드니까 그 점은 좀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진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있잖아요. 예, 그 얘기 좀 한번 마침 네. 여쭤보려고 그래서 아까 총재 이야기를 하길래 총재 후보자 신현송 총재 한국은행 하는 총재 후보자 아직은 뭐 총재는 아닙니다만 차기 한국은행 총재라고 이제 지금 생각되는 후보자 신분인데 어제 한 발언이 진짜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발언을 보면 우리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 한국은행 총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행 총재 감히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예,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환율 레벨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달러 유동성이 양호한 만큼 큰 우려는 없다. 지금 이제 화면에 떠 있는데 어제 그렇게 환율이 막 폭등하는데 저런 얘기했어요? 저는 저 BIS 국제결제은행의 국장도 지내고 나이 67이에요. 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땄고 학력만 보면 빛가번쩍합니다. 네.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고 좋아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을 했으니까 뭐 통과되겠죠.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는 어제 실언을 했다고 봅니다. 보니까 그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하다가 이제 기자들하고 그 로비에서 만나서 하는데 계속 웃어요. 예. 일단 뭐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현재 환율의 이 수준이 뭐 그렇게 문제가 없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아니 저는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1,536원을 찍은 환율을 보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지?
환율을 잘 몰라도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까지 안 따도 그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더 이상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의 달러 유동성, 다시 말해 리퀴디티라고 해서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현찰 얼마 있느냐에 대해서 양호하다. 큰 우려가 없다. 자, 양호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인용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게 작년 10월 국감 때 행정고시를 보고 그 관료 생활도 한 국민의힘의 그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잖아요. 네. 그 송 원내대표가 국감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한국은행에서. 그랬을 때 나온 얘기가 한국은행이 갖고 있던 작년 10월에 달러 유동성이 그러니까 이 잔거가 95억 달러라고 했어요. 예.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근데 30%는 그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지불 준비금처럼 법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 빼면 한 65억 달러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 우리가 지금 뭐 전쟁통이다 뭐다 해서 뭐 주네 못 주네 뭐 줘도 후반기에나 주네 그 200억 달러씩 주기로 한 거 약속한 거 있잖아요. 네. 조인트 팩트 시트로 그 200억 달러를 구윤철이 뭐 훨씬 액수가 기대에 못 미칠 거라고 하고 그 집행도 하반기에나 보자. 전쟁 안 터졌을 때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그 보니까 국감에서 65억 달러밖에 없다고 했는데 없긴 없네. 유동성이 약하네. 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요? 그랬네요. 그런데 네. 그 뒤에 보세요. 이재명이 그 월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이 환율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1,420원대 초반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1,420 얼마까지 갔죠. 예. 그래서 역시 그때 대대적으로 이 정부가 선전한 게 뭡니까? 해시태그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 얼마나 그때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동원된 게 연기금이라는 건 상식이에요. 지금도 환율이 막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하고 막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하고 이게 다 연기금이 나섰기 때문인데 연기금의 실탄이 뭐냐면 국민연금이 그 동원이 되는 것이고 그 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걸 연장해 가지고 그 돈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달러가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65억 달러에서 늘어날 일이 없는 달러 유동성을 가지고 한국은행 총재가 내정자가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외환 시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거는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전혀 현상을 모르고 있고 너무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친다 그래가지고 시시각각 환율이 막 악화가 됐다고요. 네네. 딜링룸이 난리가 난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한국은행 총재 되고 싶은 거 그 기쁜 마음이 알겠어요. 가문의 영광인 것도 알겠고. 네. 그런데 저런 벼슬을 할 사람은 좀 말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뭐 달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알 수 없지만 그 말 한마디에 이 서울 외환시장이 아주 너를 뛰었다는 거 입조심 좀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자, 환율 문제 먼저 살펴봤는데요. 트윈 쇼크, 진원지, 유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번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유가가 어떻게 국제 유가가 형성될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오후 4시 30분에 살펴보니까 한번 유가 추이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두바이유가 당시에는 111달러, 111.46달러, 브렌트유가 107.39달러 뭐 이렇게 나오던데 대략 110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대한항공 포함해서 항공사들이 지금 기업 자체가 비상경영 체제로 좀 아예 선언을 하고 전환하는 상황이던데 유가 이 상황이 지금 오늘 조금 진정된 국면이긴 합니다만 110달러 오가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주요 저가 항공사들 LCC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우 코스트 캐리어. 게다가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아직 합병 전이니까 아시아나는 이미 나흘 전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서 네. 동남아시아 노선들을 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공유는 그냥 일반 이 휘발유나 디젤, 경유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이미 이
현물시장, 싱가포르 현물시장 같은 데서 항공유 값이 없을 때는 200불도 한다. 배럴당. 뭐 160불 넘은 지는 오래됐다. 그러니까 지금 유류 할증료가 엄청 오를 거라고요. 그 유류 할증료가 붙은 것이 이제 티켓 값인데 유류 할증료는 여러분 저도 이번에 명확하게 알았지만 비행기 탈 때 시세가 아니라 내가 항공 티켓 발권할 때 시세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더 오르기 전에 끊어두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꼭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 출장 목적 등등 뭐 친지 방문 등으로 갈 분들은 지금 빨리 끊는 열풍이 불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네네. 그런데 이 동남아 황금 노선 뭐 베트남 뭐 다낭, 푸꾸옥, 호이안 뭐 싼 맛에 엄청 갔던데 지금 베트남의 비엣젯 항공이라고 그 베트남 공산당이 직접 경영하는 그 국영 항공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칼같이 거기는 이미 노선을 상당수 축소했습니다. 왜? 베트남 기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심지어 한국 보고도 기름 좀 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베트남 줄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항공사가 이 돈이 되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베트남 항공사가 지금 비행기를 못 띄우고 있다. 그럼 대한항공은 좀 견딜만 하고 비축유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항공유는 훨씬 비쌉니다. 그냥 기름하고는 이 완전히 옥탄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엄청 비싼 기름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는 아마 관광 여행업계에도 이제 그 이 쓰나미가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타산이 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50만 원에 가던 베트남을 한 돈 100만 원에 가라고 하면 가시겠냐고요. 이게 전방위로 트윈 쇼크가 조만간 그 잘 나가던 이 관광업계에도 곧 덮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조금 오늘 눌러주신 분이 조금 다른 때보다 적네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쟁이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유가 시장이죠. 여기다 이제 후티 반군 문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후티 반군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게 될 경우 이런 이제 상황들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홍해 관련된 좀 지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특히나 바브엘만 대부가 막힌다. 그러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한국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제 그 개인 유튜브에서도 팬들이 이제 보내준 말이 저 처음 알았어요. 예. 바브 엘만데브란 이름이 어디서 어떤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 모른다 그랬죠. 저 예, 몰라요. 예. 눈물의 해협이란 뜻이랍니다. Tears. 정말 눈물 흘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바브 엘만데브는 그 지금 예멘의 영해입니다. 예멘하면 수도가 싸나고 지금 통일은 어렵사리 1990년에 됐는데 네. 4년 뒤에 후티 반군이 결성되면서 이란의 도움과 러시아, 중국 등의 도움 게다가 북한제 무기까지 쓰면서 지금 뭐 무장 병력만 한 35만 뭐 정규군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나 엄청난 그 무기를 갖고 있고 사우디하고 오래 싸우면서 노획한 장비들 뭐 미군 장비, 러시아 장비 뭐 이란 장비, 북한 장비 다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무슨 그 해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장 세력이 막강한데 바브 엘만데브를 지금 좀 더 조열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계속 그 좀 쉽게 말해서 좀 재촉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번 그 이란의 그 처음에 이제 압박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20몇 년 동안 해준 게 있는데 우리 어려운데 안 도와줘 그래가지고 프린스 술탄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있는 그 미군 기지로 미사일 한번 쐈잖아요. 그 뒤에는 잠잠했는데 이란이 야 그거 가지고 되냐 좀 세게 해가지고 홍해도 좀 니들이 막아다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것도 트윈이에요. 네. 양쪽을 다 막아버리겠다고 하면 호르무즈 막히고 뭐 이게 호르무즈를 세계 경제가 숨쉬는 빨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바브 엘만데브 눈물의 해협 그 눈물 쏟게 여기도 막아버리면 한국은 정말 큰일이에요. 기름은 호르무즈로 나와야 되고 또 우리 수출품 유럽으로 가는 수출품은 바브 엘만데브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야 되는데 예. 이 길이 막히는 거죠. 네. 이거는 한국 경제가
우리가 수출 아니면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두 길이 다 목이 졸린다? 어떻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후티가 물론 지금 뭔가 본격적인 참전을 했다는 징후는 확실히 보고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북치고 꽹가리치고 하면서 후티가 지금 만약 바브엘만데브 해협 앞에 있는 아덴만에 계속 설치고 다니면 거기 우리 청해부대도 있잖아요. 네네. 청해부대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호르무즈로 가지는 못해도 만약에 후티 반군이 거기서 작전 구역 안에서 난리를 치면 작전 구역 아니니까 청해부대와 대조영함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 파병 문제로 들끓을 이유 없이 우리도 아마 이 확대된 중동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작전 구역 포기하고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네. 후티의 이 참전과 그 확전은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난감한 지금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후티가 뭐 한국 배나 함정들을 보면 자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은 미국 편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공격할 것이고 우리 편이라고 하면 그것도 미국이 아니 후티가 왜 한국군은 공격하지 않아? 양쪽에서 지금 오해를 받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재명 정부의 이 전쟁에 대한 외교 전략적 모호성 이제 좀 애매모호한 이 상황을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이제 더 이상 그 애매모호한 전략으로는 통하지 않는 이 선택지를 지금 강요받고 있다. 이제 사지선다가 아니고 양자택일로 몰리고 있어요. 네. 이제는 주관식이 아닙니다. 객관식 둘 중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앞서 이제 트윈 쇼크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구체적인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실로 돌아오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자, 공공기관 오부제를 시행을 했죠. 이제는 정부가 그걸로 부족하다. 격일 운행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죠. 2부제, 홀짝제죠. 2부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걸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5부제로는 조금 안 되나요? 뭐 더 강도 높은 2부제로 이것을 규제 강도를 높여서 대응을 하겠다.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약간 쇼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라고 하면 또 화낼 테니까 크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그냥 예. 홀짝제 하자 그러면 뭔가 위기 탈출이라는 느낌도 좀 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도 있고 차를 뭐 그 레저나 뭐 이런 출퇴근용으로 쓰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전 국민 대상 홀짝제를 만약 한다면 신중해야 되겠죠. 잘 가려야 되긴 할 텐데 공무원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오부제 해가지고 아낄 수 있는 기름이 3,000배럴이라 그랬어요. 3,000배럴. 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공무원이 이제 5일 중에 끝자리 2개씩 해당이 됐잖아요. 근데 공무원 홀짝제 이제 한다 그러면 오늘 하루살이처럼 이제 차를 못 갖고 나오는 거예요. 공공기관 주차장은 널널해서 좋겠지. 다만 공무원들만 왜 자꾸 앞줄에 세우느냐. 그것도 힘없는 그냥 임명직 공무원들만. 진짜 공무원들 있잖아요.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은 임명직을 뭐 임명직 위에 있다면서요. 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여야 장관급 국회의원 300명, 차관들, 국장들 따릉이 타고 다니면 안 됩니까? 전 국민 홀짝제를 가야 그나마 좀 효과가 있어요. 그럼 왜 맨날 공무원들만 제일 앞줄에 세우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는 뚜렷한 공무원은 없어요. 뭐 니네 집에 없으니까 뭐 막말해도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 오부제로 3,000배를 아낀다 그러면 홀짝제 한들 비례로 계산해 보면 뭐 한 5,000배를 아낄까요? 효과가 그렇게 없다. 그럴 바에는 정말 고위공직자들부터 좀 걸어서 출근해가지고 그 날도 좋은데 집에서 국무회의장까지 좀 걸어다니고 무슨 한병도 그 원내대표가 제가 보니까 그저껜가 보좌관 보고 옆에서 사진 찍으라 그래가지고 나는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라고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예. 그거 뭐 자랑입니까?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 그냥 출근했지. 그걸 또 이게 각도 잘 잡아서 옆에서 보좌관이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네. 그런 게
국민들 눈에는 일종의 쇼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진정성 저 사진이에요. 네. 어, 바로 찾아 우리 PD가 바로 찾았는데. 엄청나게 빨리 찾더라고요. 근데 그냥 보면 저게 네. 동네 아저씨인지 한병도인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눈썰미가 있어도 한병도가 옆에 바로 있어도 못 찾겠던데 좋아요. 박수는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저렇게 각도 잘 잡아서 내는 것은 홍보 사진이다. 선거에도 쓸 수 있고 뭐 그럴 것이고 지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전 국민 홀짝제 하자면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공무원들 줄 세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좋아요. 뭐 그거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하려면 좀 제대로 하자. 국회의원 300명 뭐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장관급이니까 차관급 뭐 제1급 2급 공무원 이상은 전부 다 도보로 한번 출근해 보든가. 그럼 위에까지 다 해당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단순한 논리를 한번 이번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차량 오부제에서 2부제로 바꾼 다음에 차량 오부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겠죠. 차량 오부제가 효과를 냈다면 뭐 차량 2부제로 전환하지 않았겠죠. 차량 오부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차량 2부제. 차량 2부제는 실제로 도움이 될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황당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문제가 지금 좀 화제거리잖아요.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사재기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일반 봉투에 그냥 쓰레기를 담아 버리면 되지 않냐? 그것도 허용하겠다. 이게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금 일부 밝힌 바인데 전주에서 이건 이제 아직 시행을 지금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의결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전주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예.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전주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아니 왜 갑자기 전주가 그래도 뭐 차기 올림픽도 준비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나름의 그 맛의 고장이고 뭐 네. 유명한 그 고장인데 아니 갑자기 종량제 봉투가 동이 났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왜 동이 났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떨어졌어. 사재기를 전주 분들이 많이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펑크가 나니까 이제 아우성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매대에 없지. 주민센터에 가니까 재고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다가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우선 일반 아무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다 무료로 수거를 해줘라. 그러니까 완전히 종량제 사회주의가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겠지요. 그런데 중간에 원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나눠주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봉투라 해도 무작정 막 아이고 이제 쓰레기 공짜네 하고 막 갖다 버리면 안 되니까 그 스티커를 제한을 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 스티커를 만들고 찍어낼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이렇다는데요 하니까 그럼 막 그냥 막 지금 민심 나빠지니까 지방선거도 코앞이고 하니까 그냥 버리면 니들이 빨리빨리 수거해줘. 그 돈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 시행을 명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제공한 저 사진에 보면 네. 지금 무분별하게 막 갖다 버리잖아요. 저기 무슨 플라스틱 그 용기에 뭐 떡볶이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그냥 그거 갖다 그냥 버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종량제 봉투 안 넣어도 된다 그러니까 일반 비닐봉투조차 사용하기 귀찮은 사람들이 그냥 내놓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 중앙정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주는 지금 일단 저걸 다 그냥 수거해 준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갖느냐. 전주만 예외를 인정한 건데 그럼 다 예외 인정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동이 날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정부에서는 좀 여유가 있다고 내내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라는 게 여유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게 이 전주 사례로 드러난 거죠. 펑크가 난 데는 또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난히 전주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없었는가 네. 아니면 그쪽 분들이 싹쓸이를 다 해가지고 갑자기 펑크가 난 건가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행정의 어떤 그 난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펑크가 났으니까 제가 볼 때 저런 것도 볼성이 사납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앞으로 다른 전국 지자체도 전주 케이스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전주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뭐 경상도라서 안 돼요? 뭐 경남에서 뭐 다른 지자체가 뭐 전라도라고 봐주고 경상도는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항의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알겠어요. 우선 쓰레기 천지 되면 안 되니까 급한 김에 저렇게 불을 껐는데 아니 종량제 봉투 충분하고 수급도 충분히 된다면서 저렇게 안 됐다는 것은 행정의 뭔가 행정안전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 관리가 됐든 어딘가에서 고장이 난 것이다.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레이나님 후원 고맙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속보가 물론 아까 나왔는데 저도 봤는데 바로 소개를 좀 알리진 않았는데 국민의힘 새 공관위원장에 박덕음 의원 충청 지역의 4선 의원 박덕음 의원이 공관위원장이 됐다. 뭐 이런 소식이 아까 좀 떴었죠. 예, 그 잠깐 그 뭐 내용을 전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좀 여쭤보겠어요. 혹시 이제 한화필리조선소 관련된 네. 소식 좀 들으셨나요? 예, 뭐 들었습니다. 예, 한화필리조선소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한화 디펜스 USA가 미국의 지금 해군의 차세대 군수 지원함 그 중에 이제 개념 설계 사업에 참여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화필리조선소 한번 사진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한화필리조선 사진도 보고 자 이번 군수 지원함 미 해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만 이 개념 설계 사업에 참여했다는 거 어떤 의미로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작년 10월 예. 말에 만나고 11월 13일 날로 딱 발표해 놓은 조인트 팩트 시트에 보면 예. 한국은 2천억 달러는 다른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10년에 걸쳐서 200억 달러씩 내기로 했고 예.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예요.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자, 그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굳이 한화 필리조선소냐? 그러니까 저거는 한화가 쌀 때 지분을 사둔 미국 조선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우리 소유인 것 같으면서 우리인 것 같으면서 우리 것 아닌 그런 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것 아닌 우리 거인 듯한 뭐 남의 것? 뭐 저는 그렇게 봐요. 한화필리조선소는 미국 것 같은 우리 것 같은 미국 거 이런 뭐 건가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는데 네. 한화오션이 대주주인 건 맞는데 땅이 일단 미국 땅 필라델피아고 그다음에 저기에 지금 투입돼야 될 인원은 다 미국인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지금 저기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하기로 뭐 합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기는 1970년대 만들어진 이후에 손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핵 잠수함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도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자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핵심 기술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저기서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밝혀놓은 원칙이 있어요. 한국의 숙련 그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비숙련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노총, 한노총 등등 노조 관련 세력이 같이 섞여 들어와서 이 한화 필리조선소를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절대 원치 않는다. 교육 인력만 들어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이 전쟁까지 수행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MRO라고 해서 이 군함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리 유지하는 그 작업에도 예. 상당한 그 지금 노하우가 필요한데 우리 한국이 이거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군함에 관해서는 지금 맡길 나라가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아니면 일본 아니면 한국. 그런데 한화는 조선소가 미국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원칙으로 그냥 돌린다는 거지. 저거 돌려봐야 한국으로 가져올 돈이 거의 없다. 한화조선소에서 예를 들어 돈을 벌잖아요. 그럼 미국 법이 대단히 까다로워가지고 수익 대부분을 미국에 세금 내야 되고 아마 한국으로 가져올 돈은 그리 많지 않다. 고용 창출 효과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노동자들 교육시키고 나가라 그랬기 때문에 미국인들 월급을 주는 것이지
한국 사람들이 저기 가서 고용 창출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단단히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돈은 되는데 별로 우리한테 좋을 일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계륵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그러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한번 좀 이거 이제 미국과 한국 전체 입장에서 큰 이제 틀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화 입장에서 한번 보면 그간에 미국에는 흔히 말하는 번스 존스죠, 존스. 존스 네. 톨레프슨 존법이라고 그래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일종의 자국 어떤 보호법인데 특히나 이제 해군의 이런 군함 같은 건 건조하지 못하도록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화 입장에서는 뭐 개별 국가들 이재명 정부와 상관없이 한화 입장에서는 이 개념 설계 단계에 참여했다. 더군다나 차세대 군수 지원함의 어떤 단계에 참여를 했다 하면 미국 측에서 그래 한화 정도는 상당한 실력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장벽의 일부를 빗장을 열어준 그런 식으로 인식도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옆에 딱 서서 네. 다 지켜보고 민감한 핵심 기술은 절대 이전해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한화는 주인이 돼 별로 여기서 그렇게 돈이든 기술이든 받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미 군함은요. 네. 그냥 껍데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강판 자르고 이어붙이고 이런 건 한국이 잘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군함이든 구축함이든 순양함이든 이지스함이든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 장비라든가 핵심적인 어떤 탐지 장비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은 미국인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봉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봉인된 상태로 온 것을 갖다 붙이기만 조립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까지 어떤 나라에도 이 군함과 관련된 정말 그 중요한 이 기술을 이전해 주거나 네. 누출시킨 적이 없어요. 미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 대고 회사 인수해서 또 수리비인이 도크 관련된 비용에도 지금 한화에서 발표가 있었지만 앞으로 뭐 엄청 투자를 해야 돼요. 네. 한 10조 원 가량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설 다 한국 돈으로 돼서 만들어 놓고 물론 이익을 나눠 갖긴 하겠지만 진짜 한화에 그렇게 이익이 될 돈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저걸 한국 조선소에서 해야죠. 네. 거제나 옥포에서 하면 좋겠는데 미국은 이미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돼서 노조 천국이 된 그 거제나 옥포 조선소에서 미국 배를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에 코스피 그 하나만 좀 분석을 좀 하고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어쨌든 이제 5,300선 가까이 지금 돼 있는데 여기 투자자별로 매수와 매도를 보니까 오늘은 개인이 매도를 좀 많이 하는 상황이네요. 오히려 기관에서 대량 매수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은 주로 파는 지금 추세가 그렇게 잡혔네요. 지금까지 계속 반대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대인데 예. 이제 오르니까 개인들이 그동안 저점 매수 계속했다가 오늘 오르니까 일단 현금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차익 실현. 당연하죠. 일단 현금으로 만들고 예. 단타. 그러니까 저게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뭐 장기 투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2, 3일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네네. 아침 샀다 저녁에 팔기도 하고 하루에 2번, 3번씩 샀다 팔았다 하기도 하고 그런 데이 트레이딩의 천국이 됐다. 다시 말해 개인의 입장에서는 5% 3% 보고 남으면 던지고 또 떨어지면 그만큼 떨어지면 사가지고 다음 날 또 보고 빠지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별로 주식이 이렇게 탄탄하게 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미국인들의 그 포지션 자체가 그 매도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뚜렷한 징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국민연금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이제 할 테니까 증시를 받치긴 받쳐야죠. 왜냐하면 저게 지금 만약에 6.3 지방선거 전에 5천이 한번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재앙입니다. 재앙. 지금도 사실은 6,300에 비유하면 1,000포인트쯤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옛날이어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리면은 지방선거에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은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주식은 오른다고 이재명 정권의 이재명의 덕분이 아니요. 떨어진다고 이재명 탓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 저렇게 하루살이처럼 만일 코스피가 등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매일 보게 되네요. 민경님이 코스피가 도박장이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저기 강원도 정선에 있던 게 지금 이 증시 한복판으로 온 상황 같은 그런 느낌. 원래 증시는 예. 국가가 허가내준 도박판입니다. 예. 국가가 하라고 허가내준 카지노 같은 거예요. 돈 넣고 돈 먹는 판이고 예. 따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잃는 사람이 있고 그런 제로성 게임의 장이기 때문에 도박이란 말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숨어서 하는 그 사설 도박이 문제인 것이지 네. 국가가 세금 받으면서 하는 증권 거래세도 물리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수수료도 가져가고 있는 허가낸 도박판이다. 도박은 냉정하게 하는 겁니다. 네. 코스피 상황까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